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6월을 마무리할 뿐만이 아니라 2021년에 상반기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도 반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연초에 여러분들 야심차게 만드셨던 새해를 위한 계획들 얼마나 달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2021년의 전반기에 그렇다 할 성과를 거두시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일부터는요 2021년의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복리의 마법 때문이잖아요. 이 복리의 마법은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딱 1%씩만 향상시킬 수 있다면요, 1년 뒤 우리의 인생은 365%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려 3700% 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멋진 복리의 마법을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딱 1%만 발전해 나가시는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상반기의 마지막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니오입니다. 니오가 드디어 $50를 넘어섰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8.89%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긍정적인 뉴스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IO lands higher price target from CT with a strong volume anticipated. 니오가 이번에 타겟 프라이스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준 기관은 CT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스트롱 볼륨, 따라서 판매 수가 굉장히 좋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자, 니오가 조금 더 올라갔다. 엊그제 니오의 주가가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도 역시 지금 1.9% 정도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CT라는 기관에서 바이 레이팅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타겟 프라이스를 $72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원래 그 CT 그룹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상 주가는 $58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폭으로 타겟 프라이스를 올려준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 비교해서 무려 40% 이상 12개월 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자, CT라는 기관에서 이번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뭐에 대한 기대감이냐면요, shipment volume, 즉 6월 달에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3쿼터, 4쿼터까지 계속 이러한 그 판매량의 증가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9배 정도의 멀티플을 적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9배라는 것은 이제 PE 레이시오가 아니고 PS 레이시오죠. 아직까지 니오는 이제 순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아직까지 PSR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1년 내에 만들어내는 그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9배 정도의 주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지금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을 보면요, 그러니까 월가의 다른 전문가들이 던져주고 있는 예상 주가는 한 $6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주가를 예상하는 기관에서는 $80까지 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CT에서 70을 준 것은 다른 전문가들보다 한 $10 정도 더 얹어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니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흐뭇한 기사로 오늘 하루를 열어봤습니다. 혹시 어제 미주은 방송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애쉬에 관한 기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제가 애쉬가 브라질에 위치한 작은 이커머스 기업을 하나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엘로7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마디 덧붙인 얘기가, 이렇게 애쉬처럼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이렇게 좋은 소식이 간간 들릴 수 있다. 따라서 밸런스시트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하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발란시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기업은요, 토탈 커런트 에셋, 즉 유동성 자산이죠.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무려 5 빌리언을 넘어갑니다. 50억 달러 이상 지금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그러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부채를 살펴보니까 1.5 빌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동 비율이 굉장히 높죠. 1년 내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지금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거잖아요. 굉장히 건강한 발란시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어디냐면요, 바로 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발란시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멋진 인수권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Zoom acquires Machine Translation Company Kite. 줌이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됐다.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번역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기업의 이름은 카이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정식 명이죠. 자, 줌이라는 기업이 이번에 사인을 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계약은요, definitive니까 이제 완전히 확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권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인수하는 기업은요, real-time machine translation이니까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다. 그 기업의 이름은 카이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정도를 주고 이 기업을 인수하게 됐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카이츠라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MT 솔루션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MT 솔루션은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줌이라는 플랫폼이 커스터머를 그 글로벌로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상 미팅을 할 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MT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함께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줌에서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콜라보레이션 프릭션리스라는 것은 아무런 갈등이 없는 콜라보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임무를 우리가 완성할 것이다. 어떠한 그 사용자가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든지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장벽이 있더라도 이러한 모든 장벽을 다 헤쳐나가면서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줌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줌에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 들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성장주 중에 하나가 쇼피파이인데요. 어제는 주가가 0.8% 정도 떨어졌지만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쇼피파이 관련해서 짧은 기사가 떠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Shopify debuts new online store, cuts commissions during Unite 2021 event. 쇼피파이가 이번에 데뷔를 한다. 뭐 한국말로도 데뷔라고 우리가 부르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뉴 온라인 스토어를 이번에 데뷔를 시키고요. 거기에 커미션을 컷한다. 커미션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발표가 난 것은 유나이트 2021 이벤트라는 그 애뉴얼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간 행사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소식을 발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쇼피파이가 계획을 하고 있다. 어떤 계획이냐면 낮출 것이다. 뭐를 낮추냐면 디벨로퍼 레비뉴에 대한 컷을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쇼피파이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들이 있잖아요. 이 개발자들이 그 레비뉴를 가져갈 때 쇼피파이가 이렇게 컷을 가져가거든요. 커미션을 부과하는 거죠. 이 커미션을 줄일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쇼피파이의 커미션이 지금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한테 부여가 되는데 보통은 2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쇼피파이에 들어와서 쇼피파이 플랫폼에 일종의 이제 앱 같은 걸 설치해 놓으면요. 그 앱을 개발한 사람이 80%의 수익을 챙기고 20%는 쇼피파이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개발자 중에서 만약에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1 밀리언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는요. 지금 커미션을 0%로 낮춘다고 합니다. 따라서 들어와서 마음껏 너의 재능을 펼쳐라. 그리고 매출은 1 밀리언 이하까지는 네가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좀 소규모의 개발자 입장에서는 쇼피파이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스토어 2.0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스토어 2.0는요, 새로운 쇼피파이의 그 테마성 스토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테마별로 조금 온라인 스토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구축할 그런 예정인 것 같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쇼피파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함께 살펴볼 기사에는요, 캐시우드가 등장합니다. 한두 달 전만 해도 캐시우드가 나오는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조롱 섞인 이런 어투의 기사가 많이 발견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성장주의 모습이 좋게 형성이 되면서 캐시우드에 대한 기사도 조금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캐시우드가 이번에 어떤 주식을 매수했다, 이러한 종류의 기사가 많이 보이거든요. 오늘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시우드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소개하는 종류의 기사가 떴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캐시우드 keeps buying shares of this autonomous drone stock. 캐시우드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autonomous니까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 드론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좀 궁금해지시죠? 보시면은 그 사진도 굉장히 예쁘게 나온 걸 썼네요. 예전에는 기사 내용이 좋지 않을 때는 사진도 굉장히 못나게 나온 걸 많이 쓰더라고요.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번에 추가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원래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포지션을 늘려나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이름은요,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자,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요, 이미 넘버 4 라지스트 홀딩이니까 ARKQ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 안에서 지금 보유량이 4번째로 높은 굉장히 점유율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ARKQ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Autonomous Technology and Robotics ETF고요. 자, 이번에 ARKQ에다가 62,520주를 더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날 6만 주를 넘게 더 추가를 했고요. 이번 달만 보면 85만 4천 주를 더 매수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개수를 보니까요, 6.9 밀리언, 즉 690만 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ARKQ 안에 무려 700만 주 가까운 지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크라토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라토스의 주가는요, 화요일날 7.8%가 올랐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90% 넘게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성장이 돋보이는 이런 종목입니다. 1년 안에 지금 거의 더블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크라토스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지 궁금해지잖아요. 비즈니스를 보면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자율주행 드론 프로그램에 요즘에 꽂혀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원래 이 기업은요, 스페이스, 그 우주 쪽에, 그리고 새틀라이트니까 인공위성이잖아요. 이쪽에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그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자율주행 그 드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월드 리더다, 세계의 넘버 원이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넘버 원이냐면 타겟 드론 부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타겟 드론이라는 것은 그 군사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물을 가서 이렇게 격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형태의 드론을 우리가 타겟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국방부라든지 이런 군대에 그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주식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이제 전쟁에도 드론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같은 게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 구글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구글 관련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클라우드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다고 해서 그 시점이 가장 좋은 매수의 시점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좋은 뉴스가 많이 들린다는 것은 물론 좋은 호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구글 클라우드 and Ericsson partner to deliver 5G and Edge cloud solutions for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nd enterprises. 구글 클라우드와 에릭슨이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죠. 이 두 기업이 파트너를 맺으면서 이제 이루고자 하는 분야는 5G 그리고 엣지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고객사는 텔레커뮤니케이션에 비중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밖에 다른 기업들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파트너십은요, 그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준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이제 에릭슨이 가지고 있는 5G 포트폴리오와 연결해서 둘이 시너지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내용이죠. 이 두 기업은요, 이미 팀이라는 회사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5G 클라우드 관련된 그 파일러팅을 하고 있다.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분야로 진출을 할 거냐면 오토모티브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이니까 이제 운송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 운송 부분 그리고 다른 섹터까지 이 두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시너지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다. 이러한 식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인도에 있는 가장 큰 텔레콤 회사랑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어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구글의 클라우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애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애플이 이번에 그 구글 클라우드에 그 사용하는 지출 비용을 50%나 늘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호재가 발생한 거죠. 자, 애플이 이번에 300밀리언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300밀리언 그 달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애플이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그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300밀리언까지 쓰게 되면요,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2020년에 애플이 지금 구글에 사용한 비용이 한 200밀리언 정도가 되는데 이게 300밀리언까지 올라간다. 이러한 호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00밀리언을 사용하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그 고객사 중에서 넘버원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플이 아이러니하게 구글의 넘버원 커스터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보이는데 틱톡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포티파이 등이 지금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3.9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3.9빌리언 중에 지금 300밀리언 정도를 애플에서 지금 지출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탑 고객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마켓 셰어가 6%에서 한 7%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에 애플같이 대규모의 기업들이 조금 더 그 지출을 늘려 나간다면 마켓 셰어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구글이 클라우드 쪽에 강세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기업 가치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매출 중에 80% 이상을 광고 매출에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광고 매출의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다면 아무래도 사시사철 이렇게 그 시장의 움직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다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게 되면 많은 비즈니스가 다시 또 마케팅 버짓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이거든요. 왜냐하면 광고비가 많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그래서 구글의 주가가 그 빵 기업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드 쪽에 그 매출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구글 역시도 광고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지금 그 향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주은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배당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면 은행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최근에 미국 은행 그 배당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들려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US commercial banks increase dividends after passing stress test. US에 있는 그 상업 뱅크 은행들이 이번에 디비던드 배당을 늘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그 은행이 얼마나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번에 그것을 패스하면서 다 통과하면서 디비던드 배당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 US 커머셜 뱅크니까 가장 좀 규모가 있는 상업 은행들이 이번에 배당을 늘렸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백, 자사주 매입도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 소식을 듣게 된 이유는 뭐냐면 페드가 진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23개의 뱅크가 다 패스를 했다고 합니다. 통과를 한 거죠. 그래서 뱅크들이 그동안 굉장히 좀 견실한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가장 큰 그 뱅크들이 이번에 배당을 평균 23% 정도 늘렸다. 굉장히 좀 배당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23%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 배당이 대부분 다
깎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저 효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룸이라는 것은 이제 공간이니까요. 앞으로 미래에 이 배당이 지금 23%뿐만이 아니라 더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닝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거기에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건강하다.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뭐냐면 배당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오니까 이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모간 스탠리랑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는 배당을 100% 올렸습니다. 2배로 올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60% 정도 배당이 올라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페이 레이시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지금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는 40%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19%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9%라는 얘기는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내는 순이익 중에 19%만 배당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81%라는 순이익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81%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배당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좀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메가 테크 기업 빵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Breaking down the trillion dollar club. Now that Facebook is a member. The best one to own from here. 자, breaking down, 해부를 해보자. 트릴리언 달러 클럽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그 멤버가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막 조인을 했다, 참여를 했다는 거죠. 익스클루시브라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이러한 클럽을 얘기하는데 이 트릴리언 달러 클럽에 조인을 했다고 합니다. CNBC 프로에서 이번에 이러한 그 클럽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미래에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이렇게 한번 분석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트릴리언 달러 클럽이라는 것은요 5개 종목을 얘기하는데 마켓 그 시가총액이 트릴리언을 넘어가는, 즉 1조 달러를 넘어가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현재로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그 모 회사죠. 알파벳, 마지막으로 최근에 조인한 페이스북, 이렇게 5개 종목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NBC 프로에서 이번에 분석을 했다는 거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 5개 종목이 향후 1년 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예상치를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베이스가 된 것은 12개월 프라이스 타겟을 예상치를 한번 평균을 내본 것 같고요. 이 결과치에 따르면 아마존이 지금 현재로서는 랠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승 여력은 약 24% 정도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의 수치도 한번 살펴보시죠. 애플 같은 경우는 향후 12개월 동안 16.6%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0.2%, 아마존이 24.1%, 알파벳은 13.6%,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은 8.9%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도요, 만약에 이 5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면 아마존이 가장 좋은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존이 아무래도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좋지 않은 그 주가의 흐름을 보였잖아요. 따라서 지금 그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서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이제 굉장히 더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만약에 바이러스가 번져 나갔을 때 이 5개 종목 중에서 어떠한 종목이 가장 유리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글로벌하게 퍼져나가게 된다면 이 5개 주식 중에서 가장 그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커머스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종목을 고르라고 하면 알파벳이 아마도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5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향후 델타 바이러스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오미주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이 드디어 왓츠앱을 이용해서 쇼핑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툴로 왓츠앱을 이용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여기에 못지않은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Instagram begins testing ad revenue sharing with the publishers.
인스타그램이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한다. 테스팅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시범 운영을 하는데요. AD 레비뉴, 즉 광고에서 들어오는 매출을 나누어 준다.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퍼블리셔한테 나눠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퍼블리셔라는 것은 인스타그램 안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플루언서들,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은 for the first time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많은 그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한테 아직까지는 어떠한 혜택을 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매출을 공유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IGTV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래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잖아요. 물론 비디오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비디오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1분 미만의 굉장히 짧은 영상만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기능이 바로 IGTV입니다. IGTV는 이제 그 동영상의 길이가 좀 길더라도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IGTV를 이용해서 드디어 유튜브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유튜브의 그 매출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보시면 55%는 크리에이터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매출의 45%는 유튜브가 가져가는데 이러한 그 매출 쉐어 공유 구조를 그대로 IGTV 즉 인스타그램이 따라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인스타그램은 현재 팔로워 그 사용자의 수가요 한 10억 명 정도가 되고 유튜브는 23억 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수에서 2배 이상 유튜브가 더 높다고 봐야겠죠. 과연 이번에 인스타그램이 유튜브처럼 수익을 그 크리에이터랑 공유하면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도 늘어나는 이러한 그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시장 그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는 전문가의 이름은 베리 베니스터고요. 이분은 스티플이라는 기관에서 칩 스트레티스트로 활약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 의견에 따르면 지금 S&P 500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 4개월 안에 11%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의견을 듣고 나서 다른 또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굉장히 다른 의견을 가진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비교하면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6월의 마지막 날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좋은 양질의 방송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Defensive move in the markets in general, maybe a waning of this recovery trade, almost really a return to some of that disinflationary flavor we got used to in prior years. Lay that out for us. Yeah, we look at the short term, just out to 6 months, the medium term, and then the long term in our reports. And this is a short-term call. We've had a big move since the COVID problems of 2020 in both cyclicals relative to defensives and value relative to growth. But I'm looking for a miniature deflationary shock, a stronger dollar, at least 5% pop in the dollar. The rolling over of the PMI manufacturing, which is that good old standby indicator that we use for so many things. And as that happens, it pushes you more into the defensives like healthcare, consumer staples, some of the utilities, and some of the telephones. It doesn't really argue for growth because if we get the dollar shock on declining global liquidity, then the Goldman Sachs Financial Conditions Index will tighten. The PE multiple of the market will fall about 3 turns, and you'll get a up to 10% correction sometime between now and the end of October. 10% correction would be, in the context of this mini sort of deflationary shock. Now, would we presumably earnings estimates continue to race higher because that has been, something that's actually made the market look cheaper now than it di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even though the S&P is up 14%. Yeah, we did a note this morning, and we showed that our year-to-year growth estimates as you go out this year into 2022, I mean, historically, believe it or not, the PMI manufacturing index aligns with the year-to-year growth of S&P 500 earnings. And our estimates, which are below the street, we're at, I think, 37, 38% growth this year. The street's in the low 50s. Our estimates look more realistic based on the PMI forecast, and the PMI forecast is, of course, based on China's tightening with a lag. China is tightening, and the stronger dollar affecting us negatively.
Ed, how do you put this all together? I mean, against all of that, I mean, is the idea that a strong uptrend in the first half tends to continue in the second. How would you play things through the summer here? Yeah, I mean, Barry made some very, very good points. I'm not, however, in the correction camp. I think there's just way too much liquidity up there. I mean, M2 is up about $5 trillion compared to where it was early last year before the pandemic got started. So there's just an enormous amount of liquidity, which really reflects the fact that we've had a tremendous fiscal and monetary stimulus, and not all of that has actually been spent either in the economy or in the financial market. So look, we did have a correction in the NASDAQ earlier this year when bond yields got up to 1.7%. And then as the bond yields come back down to 1.5%, we've had another one of these rotations back into growth. But overall, I don't see a correction. I think it's going to continue to be a very broad-based market. I think that it's going higher. I've got 4,800 on the S&P 500 by the middle of next year. I don't want to talk about my forecast for this year because we're already there. I thought we'd get to 4,300 by the end of the year, and here it is mid-year, and we're just about there. So this market just keeps racing ahead of even the bullish scenarios.